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유가 급락으로 에너지주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01% 하락한 21,478.1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15% 오른 2,432.54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0.67% 상승한 6,150.8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보유자산 축소 시점을 본격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6월 FOMC 회의록에 따르면 복수의 위원들이 앞으로 두세 달 이내에 보유자산 축소를 시작하자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이르면 오는 9월께 보유자산 축소를 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미국의 공장재 수주 실적이 두 달째 감소해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약해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5월 공장재 수주 실적이 0.8%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0.6% 하락이었습니다. 회복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4% 안팎으로 급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8월 인도분은 전 거래일보다 4.1% 하락한 배럴당 45달러 1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일단은 상승으로 출발한 뉴욕 증시 다우존스 지수만이 소폭 밀리면서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국제유가가 4%나 급락하면서 에너지주는 급락세를 보였지만 또 기술주가 반등하면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우리 시각으로 새벽에 발표된 미 연준의 FOMC 회의록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뒤 전문가의 의견 구체적으로 듣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까요? 코스피 지수는 2390선 근처까지 오르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위축이 됐던 투자 심리는 조금씩 회복되는 분위기였고요. 코스피 지수는 0.33% 오른 2388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지수는 사흘 만에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0.82% 오른 66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도 일부 시간에는 국내외 이슈들 분석 도와드릴 거고요. 또 증시에 미칠 영향력까지 보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글로벌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서 경제의 흐름을 간파해보는 시간입니다. 이호룡의 돌직구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고든 자산관리의 이호룡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쯤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6월 의사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이 양적 축소에 나설 것을 시사한 가운데 또 하반기 부양책 축소에 쐐기를 박는 내용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라운드 함께 보시죠. 일부 미 연준 위원들은 시장이 대비할 수 있도록 연준이 도왔기 때문에 두 달 내에 보유자산 축소의 시작을 발표하게 선호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예, 우리 시각으로 새벽에 또 미 연준의 6월 FOMC 회의록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 내용 어땠는지부터 좀 봐주십시오. 예, 뭐 지난달에 FOMC 그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자네 델런이. 네. 예, 그 이후 그때 평가가 어땠냐면 매파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부분의 어떤 의원들이 자네 델런의 그 발언에 좀 무게를 실어준 게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면서 약간의 조정이 나왔었죠. 근데 이번에 의사록을 딱 까놓고 보니 오히려 논란이 상당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 자네 델런의 발언에 무게를 실어준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는 상당히 열띤 토론을 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약간 완화적 스탠스가 아닌가. 이게 비둘기파적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논란의 기준은 두 가지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둔화될 것인가 아니면 상당히 급등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올해 뭐 하반기가 되면 이슈가 될 텐데 양적 긴축 계획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의원들의 의사록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네. 먼저 양적 긴축이 점도표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의원들과 없을 것이라는 의원들의 논쟁이었는데 있을 것이라는 일부 의원들은 5명에서 한 6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위원들은요, 경제 환경이 대체로 예상한 대로 전개되기 때문에 향후의 정책 금리는 덜 가파르게 인상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대체대조표 정상화 개시에 따른 정책 부양 기조의 축소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약간 매파적이죠.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양적 긴축에 나서게 되면 금융환경이 긴축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의 금리 인상폭은 당초 점도표로 제시했던 것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런 부분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로 양적 긴축이 점도표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앞에 있던 의원들은 비둘기파적이죠. 일단은 점도표를 좀 더 축소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쪽이고, 오히려 영향이 없다라는 부분들은 양적 긴축, 이게 지금 자네 델런 입장이거든요. 양적 긴축에 대해서 대차대조표가 정상화되면 향후의 정책금융 목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비중 있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점도표를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상당히 매파적인 이런 그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과 같이 이렇게 이 대척점에 있었던 논란에 있었던 그 일부 의원들이 한 5, 6명 정도 되니까요. 이게 적지는 않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은 앞으로도 확정되진 않았다. 그러니까 자네 델런의 어떤 발언으로 무게를 실어주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봤을 때 상당히 완화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 둔화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느냐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해서 자네 델런 같은 경우 성명서에서 일시적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처방 약값이나 휴대전화 요금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이지 이게 지금 현재 반영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히 빨리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목표인 2%를 웃돌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더 빨리 올해 한 번 더 그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발언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도 지금 그 인플레이션 둔화를 우려했던 의원들은 그때 당시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 그 반대로 생각하는 의원들이 포럼이나 세미나에서 상당히 많이 반대 의견을 많이 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둔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금리를 인상하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금리 인상은 늦출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발언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자네 델런과 같이 괴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그렇게 된다면 지금 자연 실업률 밑으로 지금 실업률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상당히 빨리 인플레이션 속도가 올라가면서 이거를 컨트롤하지 못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9월이나 12월에는 무조건 한번 올려줘야 되는 거고 최대한 9월 달로 올리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양적 긴축 시기도 지금 현재 논쟁이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파적인 의원들은 당연히 시장의 영향이 크지 않고 점도표에도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빠르면 2달 후에 8월 정도죠. 8월 정도에는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발표지 실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발표를 할 필요가 있다 얘기했는데 그거보다 앞에서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둔화 우려 등을 이렇게 얘기했고 점도표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는 양적 긴축이 있었던 그런 발언들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확인하고 가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 12월 정도에 발표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대등하게 논쟁을 했다는 부분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의사록에서 어떤 힌트를 얻었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9월에 양적 긴축을 결정한 뒤에 12월에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한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FOMC 성명석 때는 자넷 옐런의 발언이 상당히 매파적이었지만 이번에 이렇게 대등하게 5, 6명씩 그 논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완화적인 스탠스의 발언도 무게가 상당히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 9월에 금리 인상에 찬성할 수 있는 위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다. 그렇게 된다면 자넷 옐런 입장에서는 차라리 12월 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고 양적 긴축은 오히려 차라리 좀 앞당기는 뭐 이런 상황의 어떤 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지금 양적 긴축에 대한 어떤 내용이 상당히 비중이 높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양적 긴축이 이제 시장에서는 상수, 금리 인상은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 긴축이 시장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연준 의원들의 전에 이제 연준 의원들의 주장은 이제는 바뀌어서 양적 긴축이 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상은 변수로서 왔다 갔다 할 거다. 네. 예, 이 부분에 대한 힌트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양적 긴축에 대한 그 부분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전도표를 만약에 낮추게 된다면 이것 또한 또 완화적 스탠스라고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 연준의 6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된 이후로 당장 미국 뉴욕 증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우존스 지수만 소폭 밀렸고 S&P 500이나 나스닥은 상승으로 마감이 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조정을 받는다 해도 소폭 조정 받았거든요. 크게 조정받는 일은 별로 없었고 나스닥이 좀 받았었죠. 하지만 나스닥이 오늘 또 올라주지 않았습니까? 증시보다는 지금 앞으로 시장 상황이 위험해지고 있느냐, 좋아지고 있느냐는 저는 국채 수익률, 그렇죠. 예. 채권 수익률을 볼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미국채 10년물이 2.1%대에서 2.3%까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 완화적인 스탠스라고 시장이 해석했죠. 그렇기 때문에 2.3%대 초반에서 2.325% 그러니까 2.5bp 밀렸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완화적 스탠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진 않을 거다. 이런 부분들 좀 반영한 거죠. 거기다가 지금 현재 나오는 부분은 2년물에 또 금리 인상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 금리 인상할 줄 알았는데 12월 달까지 갈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다시 0.4bp 하락하면서 1.406%를 기록했죠. 거기다가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7%대까지 찍으면서 인플레이션 둔화가 맞지 않냐라는 어떤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는 유가가 한몫했죠. 근데 오늘 유가가 상당히 많이 빠진 부분도 영향을 미쳤지만 어쨌든 최근에는 2.847%대 하반기가가 위쪽까지 지금 올랐었는데 오늘 좀 조정을 받고 EBP 내린 2.847%. 유가의 어떤 영향까지 같이 놓고 완화적 스탠스까지 같이 놓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국내 시장과도 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달러와의 연계성을 제가 자꾸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달러 인덱스가 어제 97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 완화적 스탠스의 어떤 해석 때문에 96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머징 시장의 어떤 환율들은 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근데 오히려, 이머징 통화들은 좀 약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오늘 환율도 원화 가치도 좀 약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놓고 봐야 되는데요. 터키 리라하고 남아공 환율은 1%대 이상의 어떤 급등을 했습니다. 환율이. 결국은 이머징 통화가 상당히 약해졌다라는 부분들을 좀 볼 수 있고요. 멕시코 페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0.6%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머징 통화가 지금 앞으로도 계속 약세를 보일 거다. 그리고 달러는 이머징 통화에 대비해서 강세를 보일 거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강해지고 있다라는 부분, 상대적으로 강해지고 있다 는 부분들은 안전자산으로서 대표적인 금 가격도 조정을 받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같이 놓고 보신다면 FOMC 성명서 이후에 이번에 의사록까지 같이 놓고 보면서 앞으로 양적 긴축에 대한 발언 이 부분들이
달러 강세를 멈추고 다시 좀 더 이머징까지 활발하게 증시를 올릴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다시 달러가 상당히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그러니까 축소가 되면서 달러가 메마르는 현상이죠. 그래서 미국으로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복귀하는 이런 상황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머징 통화 약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나 뭐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까지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라운드를 보겠는데요. 올해 들어서 북한의 도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도가 또 글로벌 이슈로 재부각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라운드 내용 살펴보시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우리는 해야만 한다면 막강한 군사력을 사용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진입하지 않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북한이 이 ICBM 발사와 관련해서 상세한 보도를 했는데요. 먼저 그 내용과 함께 시사하는 바가 뭔지부터 들어볼까요? 예, 일단 뭐 북한이 5일날 뭐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성공했다고. 예. 근데 제가 뭐 여담이지만 제가 2001년도에 제가 저기 군사학교에 있었거든요. 예. 장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북한학 전공이었거든요. 북한학하고 논문도 쓰셨고. 예, 그렇죠. 예. 무기체계학 쪽에 했었는데 이때도 ICBM 기술이 성공했다고 했었어요, 북한이. 예. 그러니까 지금 한 15년 지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공했다 하면서 지금 결국은 뭐냐면 이번에 어떤 ICBM 시험 발사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전까지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무시했거든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먼저 북한이 이제 주장한 간략하게 어떤 정리를 좀 해보면 네. 미사일 탄두부의 대기권 재진입하고 단 분리 기술이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미사일 탄두부가 대기권에 그러니까 ICBM의 대륙간 탄도탄을 잘 아셔야 되는데 대기권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타겟 지점이 오면 직선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떨어질 때 대기권을 다시 진입하게 되면 탄두부의 수천 도의 온도 때문에 이게 다 녹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이걸 시키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에 한 24도에서 25도 정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었다라는 예. 부분. 그리고 장거리를 가려면 1단 추진체만 있는 게 아니라 2단, 3단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2단까지 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같이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륙간 탄도탄은 워낙 장거리이기 때문에 탄두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탄두가 500kg 이상인데 이런 500kg 이상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그 추진체를 지금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한 600에서 700kg 정도까지 가능하다라는 얘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ICBM에 대한 더 이상의 핵실험 없이도 지금 핵탄두를 실어 넘길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하는 얘기 주장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ICBM의 사거리가 5,500km 정도가 넘어가면 이제 기준이 되는데 그 기준을 넘어서서 지금 이번에 최고 정점 고도가 2,800km니까요. 2,800에 한 3배수 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 8,000에서 9,000km 정도. 이게 어디까지냐면 LA가 9,000km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뉴욕하고 워싱턴은 한 11,000km 되거든요. 그러면 3단 정도의 추진체가 있으면 충분히 뉴욕하고 워싱턴까지 타격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협적이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분리가 상당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6월 말에 시험했던 엔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3단 엔진으로 지금 들어갈 확률이 높은데 이 부분까지 같이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뉴욕하고 워싱턴까지 11,000km는 충분히 간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미국한테 위협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발표 내용을 쭉 보면요. 상당히 공들인 부분은 탄두 부분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천 도의 대기권 온도를 이제 견딜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시하게 됐고 결국 여기에서 나온 표현을 보면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전까지 ICBM이나 미사일을 얘기를 하면 북한의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과거에는 목표 지역에 떨어졌다.
그리고 낙탄했다고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타격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데 진짜 타격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전보다는 훨씬 기술이 좋아졌다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기술이 좋아진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미국한테는 상당히 위협적이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실전 배치 가능성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추가적인 미사일 실험 여부가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화성 14 아닙니까? ICBM 탄 이름이. 이 화성 14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표현으로 보면은 국가 핵무력 완성을 위한 최종 관문이라고 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지금 현재는 그렇게 실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좀 확인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다음 실험이 꼭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다음 실험이 있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위협적일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놓고 본다면 지금은 그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어떤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이냐. 지금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북측이 자찬한 그들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게 신빙성은 얼마나 있는 거예요? 글쎄요, 이제 미국 전문가들이나 한국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면에서 굉장히 놀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언론들의 지금 반응은 상당히 전문적입니다. 네. 전문적이라고 하고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놓고 본다면 일단 북한 ICBM 발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공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은 굉장히 일찍 보도하고 있거든요. 일단 AP통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핵재앙의 한계선을 넘은 것이라는 표현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보신다면 좀 위험해졌다. 미국이 안보적인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 미사일 개발자를 좀 인용해서 한 얘기가 좀 저도 와닿았는데, 네. 미국 미사일 발사가, 이번에 미사일 발사가 가장 성공적으로, 이제까지 실험 중에 가장 성공적으로 보인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정상적인 각도에서 발사했을 때 최대 범위를 계산하면 알래스카도 포함이 돼 있다. 6,000에서 한 7,000km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당연히 이거는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 CNN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상당히 앞에서도 압박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제까지 압박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쓸 카드는 없습니다. 이번 안보리도 오늘 안보리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압박을 하자는데 러시아하고 중국이 반대하니까 같은 편이니까 그런 거다 이런 얘기 하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압박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리고 그 압박에 이미 어느 정도 적응했기 때문에 북한은 웬만한 압박 가지고는 이제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포용하는 쪽의 어떤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폭스뉴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보수 성향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게 규탄하는 그런 신문이었는데 오히려 총으로 위협해 이룬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내놓거든요. 전 좀 아이러니했습니다, 이 부분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사드죠. 사드 배치를 해서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부분들은 오히려 한국에는 희생양이고 미국하고 일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같이 놓고 본다면 한국은 오히려 사드 배치를 카드로 이제 환경영향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꼭 배치에 지금 현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배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카드를 가지고 현대기아차가 지금 아직도 사드 때문에 중국에서 판매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 반응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한 2천억 정도 팔았다가 어제 같은 경우 한 61억 정도밖에 안 파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고 네. 제가 차트를 하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네. 멕시코 페소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멕시코 페소 달러 대비 멕시코 페소의 의미가 뭐냐면 신흥국 통화의 어떤 카나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페소가 약해지면 신흥국 통화 전반이 지금 약해지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약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1,150원대를 넘어서 달러가 앞으로도 좀 하반 1,180원, 90원까지 갈 수도 있다. 후반까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은 미사일보다는 달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내 달러원 환율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고든자산관리 이호룡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내외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는 시간이고요.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히 듣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국내 IT주들이 하루 내렸다 하루 올랐다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는 흐름이 괜찮았지만 최근에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이유가 뭔지 좀 봐주십시오. 네. 자, 코스피 종합지수를 기준으로 2,400포인트를 과연 돌파할 것이냐 이 시도가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달에 첫 번째 주부터 아주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번 주가 어떤 단기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미 앞서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의 향방에 따라서 하반기 예상 두조조와 예상 지표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그중에 핵심에 있는 것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IT 관련주죠. 자, 7일날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결국 발표가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조 원을 넘어서느냐의 여부 키포인트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애널리스트의 예상으로는 13조 원을 거뜬히 돌파할 것으로, 그래서 24년 만에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1위 자리로 울뚝 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삼성전자의 실적과 더불어 최근 평택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37조 원의 설비 투자를 지금 삼성전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성전자의 이 투자, 대대적인 투자 규모에도 발표하고 반도체라든 디스플레이 업종들에 대해서는 이거 심상치 않는 것이 아니야, 이게 조심스러운 기류가 흐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2021년도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증설에 약 37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업종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인 이들 업체, 중소형 업체인 원익 IPS, PSK, 유니셈, 그리고 SFA 같은 종목군들은 어제장에서는 또 다소 반등을 보였습니다만 추초부터 다소 탄력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대규모의 공급 계약을 발표한 에로티베큐움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짐에 따라 이 삼성전자의 대대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관련주들의 하락은 이거 좀 우리가 체크해볼 사항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업종들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은요. 먼저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실적 규모가 삼성전자와 다르게 좀 미약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됐던 1분기 실적을 한번 보면은요, 예상보다 좀 저조한 실적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삼성전자의 독주 외에는 다른 여타 종목군들로 확산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로서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이들 대형 업체들의 큰 업체들의 어떤 단가이나 압력, 여기에다가 중국발 수주가 연일 실패하고 있다는 보도 또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SFA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의 OLED 제조업체죠, 비전옥스의 입찰에 탈락했다는 소식. 특히 우리나라 경쟁 관계가 있는 일본의 캐논 토키가 그렇죠 입찰에 당선됨으로써 우리나라가 탈락했다는 소식. 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졌고요. 그리고 그동안 연속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탄력도의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미 실적이 수반되고 있고 어느 정도, 그리고 대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군들이 상승신마다 고점에서 매도 물량에 의해서 되밀리는 모습은 이미 어느 정도 쉬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앞서서도 주체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는 치열한 매매 공방이 이어지면서 향후 진로를 모색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중심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같은 실적 호전이 예상되고 있는 종목군들도 놓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잠시 뒤에 구체적인 투자 전략 여쭤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진행 중에 있는 수입상 철강의 안보 영향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전략이 또 여타 다른 조사 대상국과는 달라서 눈길을 끌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봐주십시오.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제 지금 G20 회의를 하기 위해서 독일로 가 계시죠. 자, 그런데 이거 참 우리나라가 이미 그 넛크래커에 껴있다. 미국을 위시로 한 G2 국가 중에 미국과 중국의 그 틈바구니에 껴서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정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미국의 어떤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일부 업종과 종목에 따른 아주 과도한 관세 부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럽과 다른 나라들은 철저한 보복을 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좀 조용히 너무 숨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격적인 이제 무역 분쟁이 이제 서막에 올랐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 등은 WTO에 미국의 어떤 보호무역 조치를 하든지 고관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미국과 전면 대치 국면에 들어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미국과의 어떤 동맥을 강조한 조용한 설득 작업을 펼치고 있어서 과연 어느 것이 맞을지 향후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에 그 G20 독일에서 열린 G20 그 회의가 끝난 이후에 본격적인 분쟁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해결 실마리에도 해결이 어떻게 실마리를 푸냐에 대해서도 국내 주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과 그리고 EU, 브라질, 호주, 대만, 러시아 등 대부분의 미국 상대 교역국은 이번에 미국의 조치에 따라서 WTO의 상품무역 이사회에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조사를 의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WTO에 커다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것이 더 정답인지 일부 국내 무역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WTO에 제소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호 실리를 취하기 위한 어떤 실리적 설득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하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4일 날 미국 상무부가 개최하는 철강조사 공청회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나서서 자국 기업들을 대변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냥 리포터 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철강이라든지 이들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부터 냉연이라든지 열연 그리고 유정령 강판 등에 대해서는 이미 과도한 관세 폭탄을 맞았기 때문에 이미 수출길이 막혀있는 상태다. 그래서 더 이상 정부가 조심스러워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보수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저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할 말은 하는 그리고 지적할 때는 지적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저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철강 문제를 포함한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어떤 실마리를 푸느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 이후에 조금 일부 긍정적인 의견도 제시하고 있으면 과연 실무진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무역 분쟁이 본격적으로 G20 회담 이후에 서막이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의 실마리도 국내 주식시장 특히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이렇게 본다면 이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 예상 주도주가 판도를 바꿀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점을 면밀히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재광 이사님께서는 목요일날 방송 이후로 신규 매수를 고려해보자라는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다음 주 하반기 주도주가 이제 나타날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하반기 주도주 눈에 띄셨는지 의견 좀 여쭤볼까요? 네. 아직은 조금 미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 예상 주도주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확인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벌써. 하반기 첫 주, 7월의 첫 주가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인데요. 오늘과 내일이면은 아마 다음 주면 어느 정도 확실한 윤곽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물론 지금 기조는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주에는 오히려 상승 시에는 조금 일부 이익 실현을 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전략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
한 차례 쉬어갈 타이밍이 됐고, 또 하나는 상반기에 주도했던 업종들이 과연 하반기에도 주도할 수 있느냐의 여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미에서 뭐 전량다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전량 다 이익 실현 현금화하자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한 절반 정도는 50% 정도는 한번 이익 실현을 해도 좋지 않을까. 물론 상승 시에 말입니다. 오늘도 그 전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 기조는 유지되고 있어서 유지되고 있으나 금주가 분기점, 금주에서 다음 주 초까지가 분기점 구간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상승 시에는 이익 실현을 좀 하자. 그래서 주식 편입 비중을 한 50% 유지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차기 주도주에 대한 논란이 아직 여전히 있습니다. 과연 상반기에 이끌었던 삼성전자가 이끄는 반도체를 포함한 디스플레이, IT 업종이 과연 주도를 해서 계속해서 이어갈지, 아니면 다른 종목군들이 후발주자로 나타날지는 아직 퀘션 마크입니다. 근데 여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국내 주식시장의 키는 외국인들이 쥐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 5월 달까지 적극적으로 매수하다가 6월 달 들어서는 그 매수 규모 강도가 줄어들고 있고 7월 달 들어서도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눈에 비치는 국내 시장에 대한 매력이 감소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뭘 체크해봐야 되냐?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에도 제가 이 점을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렸죠. 7월 달 들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거래소 시장에서 현재 939억 원어치를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월화수 3일 동안 620억 원을 매도하고 있어요. 개인 투자가들만이 거래소 시장에서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들 외국인 투자가들이 7월 달 들어 소폭 매도는 완전한 본격적인 매도로 아직은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워낙 규모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추가 매도할 것이냐, 아니면 숨고르기를 거친 이후에 다시 매수로 돌아갈지 여부는 역시 원달러 환율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강세로 보이던 원화 환율이 지금 약세로 보이면서 상승하고 있죠. 1150원대에 어제 기록하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1120원도 붕괴의 위험성이 있다가 지금 1150원까지 환율이 상승하는,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하락한다는 얘기죠. 과연 이 환율이 원화의 가치가 이렇게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외국인의 매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의 모습에서도 나스닥은 상승한 반면에 다우,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다우가 조정을 받았거든요. 특히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됐는데 9월부터 테이퍼링, 자산 축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일부 의견들이 제시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테이퍼링, 자산을 축소한다는 것은 뭐죠? 장기 금리가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주식시장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이 원달러 환율 1150원의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는 이 원달러 환율의 동향도 꼭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전반적으로 상승 기조는 유지되고는 있으나 뭔가의 변화의 조짐이 조심스럽게 감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 그 점을 감안하셔서 금주는 좀 보수적인 매매 전략, 그렇죠? 상승 시에는 일부 이익 실현하자는 매매 전략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왜?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지금 같은 상승 탄력도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새로운 주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는데 현재 제가 예상하고 있는 하반기 예상 주도주로서는 자산주들, 고가 자산주들이죠, 대부분. 저퍼주라고 하는 고가 자산주들, 그리고 철강. 저는 이 철강, 미국의 보호무역주의하고 이 철강 고관세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철강주들도 새롭게 우리가 부각될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조선주, 그리고 말씀드린 통신주, 그리고 전기차라든지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요들 종목군들이 하반기, 특히 3, 4분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들 종목군들 면밀히 검토하시면서 다음 주에 좀 더 확인한 다음에 확인이 되면 이들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님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오늘도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영남 내륙과 제주도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낮에 서울과 대전 32도, 춘천과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중부 내륙과 경상북도는 오후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오전에 제주도와 호남, 경남 서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낮에는 충청과 그 밖의 경남지방으로 내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과 충청남도에 50에서 100mm, 남해안과 제주도, 지리산 부근에서는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중부와 경상북도에 40에서 80, 강원 동해안에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다소 지나는 가운데 옅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장마전선은 오늘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과 모레는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 내륙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겠고요. 충청남도는 낮나절부터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한낮에 속초 27도, 강릉 30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호남과 경남, 제주도는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해상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장마전선이 오르내리면서 당분간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크고 작은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